안녕하십니까. 황하수의 횡설수설 정치 토크.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농공행상이 시작됐다. 한번 지켜볼 따름이다 하고 제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 황하수의 정치 토크에서는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른 하나가 민주당 전 당대표였던 송영길 대표의 일명 돈봉투 사건이죠. 당대표 경선 때 돈봉투를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돌렸다.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터지자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도 내놓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검찰청을 스스로 방문을 해가지고 나 좀 조사해달라. 빨리 나를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우선 내가 조사받겠다. 아주 떳떳하게 주장을. 검찰은 아니 소환 통보도 안 보냈는데 찾아와서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보냈겠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가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참 의아하다. 아니 혐의가 있으면은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부를 일이 없죠.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할 짓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두 번이나 나갔어. 검찰 조사를 받겠다. 나 빨리 조사해달라. 이랬던 사람인데, 드디어 검찰이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온 뉴스가, 이 양반이 검찰에 나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걸 딱 그냥 다 물어버렸다. 이건 누가 맞는 말인가? 이거 왜 그랬을까?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검찰에 불려나가면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없는 죄도, 죄가 없는 사람도 검찰이 불러갔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내가 여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겁을 많이 내는데, 근데 역시 정치인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법률가죠. 자신이 있으니까 묵비권을 행사를 했다고 보는데, 그럼 왜 묵비권을 행사를 했을까? 예. 그 의문점이 오늘 정치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검찰이 밝혀낸 게 확실하게 아직 이제 검찰 손에 있는 거죠. 조사가 이제 영장에 의해 아마 적시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겠죠. 첫째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우리가 알기로는 한 6천만 원에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정도가 뿌려졌다. 이 정도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영장 내용을 보면은 7억, 8억 이 정도 되는 돈이 이게 아마 검찰 조사에 드러난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불법 정치 자금을
모았다고 볼 수는 뭐 있을 수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돈 중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아주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돈이 들어있다. 그것이 뭐냐?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걸로 지금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그 송영길 전 대표를 후원하는 후원자가 그뭐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그런 종류의 뭐 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한 3, 4천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내놨겠죠. 뭐 물론 뭐 근데 이게 투명하게 이게 제출되는 돈이 아니고 아마 이게 뒷구멍으로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여기다 딱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영장에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자금법을 떠나서 이건 뇌물이거든. 당대표라는 직위에 있을 때 네가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은 나 이렇게 그냥 당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응? 내놓을 테니까 좀 나 좀 봐주라. 뭐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게 거래가 안 되겠습니까? 이 추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정치자금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 나오면은 이게 뇌물 공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뇌물이 된다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뇌물은요. 이 3천만 원 이하면 그래도 뭐 한 2, 3년형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억 정도 되면은 5천만 원 이상 1억까지는 이게 한 7년, 최고의 형량이 한 7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억 원 이상이라면 최소 10년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정치인이 제일 그 법률에 조심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뭐 수없이 그냥 걸려가지고 국회의원 뺏기 날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은 정치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성에 관한 것, 남녀 간의 상간에 관한 성에 관한 비리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것이 걸렸을 때는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난다. 아마 이걸 자기 자신은 송영길 전 대표가 법률가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이 잘 알겠죠. 그 점을 염려를 해서 미리 선수쳐서 정치자금법 그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걸 막 해결해버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건 추후에 또 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영장이 청구되어 있으면은 아마 내일 모레 금요일 정도 되면은 아마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뭐 확실한 그 뉴스가 나오겠죠.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의 액션은 정치자금법을 거불낸 것이 아니라 그 6억 7억 되는 돈 속에 숨겨져 있었던, 같이 묻어져 있었던 3천만 원, 4천만 원,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그 핵심적인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거론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그 오후에 뉴스가 떴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도 제가 이거 법률가로서 아마 판사 출신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법률을 다루시는 분이라서 너무 세세하게 따지다가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그 선언을 하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거 아주 그냥 통 큰 결정을 했다는 칭찬을 들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가 이 앞전 방송에서 자,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와서 혁신을 할 것인가, 혁명을 할 것인가, 참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즉 이노베이션, 혁신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당을 그냥 아주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느슨하고 이런 거를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판을 확 갖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 판 짜기를 하는 혁명을 할 것인가, 레볼루션을 할 것인가, 이노베이션이냐 레볼루션이냐, 이걸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저께인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막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아무도 한 거 없고 그냥 분란만 일으키다가 그만뒀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만두는 날이었던가요? 저녁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그 인요한 위원장이 만나서 저녁 식사인가 뭐 하면서 잠깐 만났다가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정가에 솔로 나왔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50%는 성공했다. 50%는 성공했다. 나머지는 당에다 맡긴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 장제원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가 김기현 대표가 됐죠. 이 양반이 정치적 타이밍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3자가 앉아가지고 맞이할 기회가 됐으면, 이 사람의 뜻이 어떻고 저 사람의 뜻이 어떤가, 정치하는 사람은 대화 중에 어느 정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바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으면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한테 쏟아졌던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아주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이 모든 게 한 방에 탁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먼저 딱 선수를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망설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고,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대표직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아니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그럼 당신은 지역구 울산 가서 출마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그러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자기는 고소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당대표도 싫고, 당대표 던져버리고 난 국회의원 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게 무슨 당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냐, 의문점이 남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릴 때쯤 돼가지고 또 묘한 행동을 한 게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둘이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큰 패착을 한 게 아닌가. 정치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이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론의 반응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할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놓고 볼팔매질을 얼마나 했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아니 아무리 원수가 져도 명색이 전임 당대표인데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는가? 그 며칠 전만 해도 뭐 신당을 창당하는데 뭐 700명 뭐 넘게 뭐 저 국회의원 그 나온 사람들 그 뭐 인터넷으로 비밀 저거 유지한다는 뭐 저 하에서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사람을, 그렇잖아도 지금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당대표직을 사임하는 양반이 그 뭐 당대표에서 자의에 의해서 쫓겨난다는 생각을 자기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동병상련이겠죠. 이준석 전 대표도 쫓겨났으니까. 그럼 그래서 만난 건지. 이거는 진짜 김기현 대표가 정치하는 사람의 감각이 이거는 영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앞전 방송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받게끔 그 언론 플레이를 해요. 아주 치고 빠지고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 영악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그런 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정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하지만 정치 감각이 뛰어난다고 이번에 국민의힘 그 당원 동지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신임을 잃게 된 결정적인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성에 관한 문제가 그러겠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공인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를 가지고 많고 적고 그걸 따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공인이지만, 꼭 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공인이지만은 공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에 대한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은 그러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벌써 제가 한 달 전 방송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조용해져, 점점 가면 갈수록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뉴스에 등장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자꾸 이제 이슈를 만들어가 자꾸 이제 그 언론하고 접촉을 하는데, 천하용민인가,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그 양반도 여순과 순천으로 출마한다 그러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에 나앉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했던 허은하 이런 사람들, 아직 국민의힘에서 나가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 배를 타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넷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신당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당도 좋고 총선도 좋은데요. 신당을 창당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국민들한테 무슨 비전을 제시해야 돼. 이러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당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무조건 신당만 만들겠다. 정치적인 비전 제시는 못했다. 그럼 이 당은 안 만들어집니다. 아니, 미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책 설정 없이 그냥 같은 배에 올라탄다? 그 난파선에 올라타는 거 아닙니까? 거기 올라탈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사그라들 것이다. 근데 이 양반을 왜 김기현 대표가 하필이면은 나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냥 침에서 나오는 그 판에 둘이서 회동을 하느냐. 좋게 말하면은 당대표직 물러났으니까 전임 대표니까 좋은 고언을 들었다. 또 글쎄요, 김기현 대표가 연륜으로 보나 정치 경험으로 보나 이준석 전 대표한테 고언을 구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나도 그럼 쫓겨나는 판이니까 전임자인 당신도 쫓겨났고, 아이고 이거 참 우리 서글픈 처지다 하고 술 한잔하기 위해서 만났다? 더더욱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만났을까? 의문부호가 남는데, 의문부호는 둘째치고 김기현 대표는 굉장한 패착을 저질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임 당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가 이제 거의 탈당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년, 그러니까 내년 24년 1월 초에 신당에 대한 구상을 밝히겠다 하는 뉴스까지 나왔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 민주당이 분당 아닌 분당이 되는 거 아니냐. 친명계냐 비명계냐. 지금 비명계 숫자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깊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정통 민주당 사람이라면은 모르긴 해도 아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굉장히 신뢰감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향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라남북도가 되겠죠, 그죠? 광주, 광역시 이런 쪽인데, 그럼 여론조사를 하니까 조사장의 수치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한참 높고 이낙연 전 대표는 아주 그냥 지지 세력이 약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방송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호남은 정통 민주당의 고향입니다. 심장부죠. 우리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이 심장부고 영남이 심장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전국 정당인데, 거기에는요, 소위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크게 나누면 이렇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별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뿌리 깊은 당원들을 이야기합니다. 뿌리 깊은. 요즘 신세대에 이거는 좀 바뀐다고 하지만은, 민주당의 집토끼를 따지라 그러면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많이 내세울 겁니다. 그게 정통 민주당의 정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만약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분당이 돼가지고 쪼개졌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밀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재미있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정가에서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신당 창당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막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리될 때가 한 달 이내에 다 정리될 것이다. 어차피 지금은 헤게모니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값이 이 정도 되니까 이리 갈까? 이쪽에 뉴스를 이제, 결론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방법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가 딱 임박해가지고, 시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요. 어차피 유권자는,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거의 양자택일로 가는 게, 지금까지 정치판을 보면 그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물론 당이 쪼개서 연립정부, 그러니까 김종필 자민련하고 민주당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자기 영역의 어떤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갈라서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진짜 정통 더불어민주당이냐, 소위 말해 더불어는 빼버리고, 정통 민주당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아마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마음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집토끼들은 그리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태섭 의원이 띄웠던 신당 창당설, 신당 창당 작업하고 있겠죠. 물밑으로는. 그런데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몇 사람 배출하느냐, 몇 사람이나 당선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당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쪼개져가지고 이낙연 당이다, 이재명 당이다 이렇게 쪼개진다면은, 여기서는 자기 지지 기반 세력이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호남 지역 세력을 둘 다 호남의 맹주는 자기라고 지칭할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의 예를 들어 신당이 창당되면 굉장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진짜 보수의 정신, 따뜻한 가슴, 인간다운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보수의 정신을 가진 그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탁해내고, 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보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따뜻하고 남을 포용해주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보수 정권이 되어야 된다. 두서없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가 왔다 갔다 했냐 그러면은 지금 시국이 그래요. 정치인들의 지금 스탠스를 보자 그러면은 이 공천장 받는데 전부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사실 뭐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것들 이외에 실질적으로 물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요. 결국 공천장을 쥐어야만이 뭐 출마하는 것이고, 무소속으로 나가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테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가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송 때는 제가 꼭 집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스코어까지 갈 것인가. 4월이 총선이죠.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제가 그 결론을 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하느냐는 그 이유까지 달아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